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미국 건국 리더십의 어떤 대변혁적인 그런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어떤 리더십의 그런 형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5장으로 건국 리더십의 어떤 대변혁 이러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역사상 리더십의 어떤 사례에 관해서 다루면서 과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작용하였나 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집단적인 리더십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어떤 미국 헌법 제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헌법. 먼저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정헌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인 거죠. 그래서 저도 수정헌법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수정헌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헌법이 헌법이지 수정헌법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역사상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수정헌법이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헌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장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메디슨이라는 그런 인물, 메디슨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슨은 학자면서 정치평론가인데 이름이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제임스 그 미국 그 화폐 통화에도 나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5-1, 5-5-3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 그 헌법 제정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미국 초기 건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뒷부분에 어떤 정당의 설립과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를 다루어도 거의 시간이 거의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집단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엘리자베스 1세, 펠리페 2세 이러한 어떤 통치 전제군주제 시대의 그러한 경우에는 그 리더십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그러한 어떤 통치 리더십이었죠. 과거에는 통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방적인 리더십,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이제 넘어오면서는 계몽주의와 또한 여러 시민혁명 같은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중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바로 어떤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이루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떤 힘의 측면에서 아래로부터 치받쳐 오르는 그러한 민초들의 집단적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민초 이렇게 쓰나요? 민초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잘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민초들의 집단적 리더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은 집단적 리더십은 계몽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몽주의로부터 이 집단적 리더십이 큰 영향을 받는데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서로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있을 때 여러 다양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치열하게 서로 토의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배쳐가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그러한 토론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지만은 그러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그런 기반에는 어떤 고대의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의 어떤 국가 철학,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종교적 세속적 사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집단적 리더십 계몽주의 하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배경이 있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그 근본에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근본 사상이 바로 이러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숙성된 그러한 어떤 세속적 사상 가운데 공유하는, 이것을 바로 그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바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한 명, 번스 교수님은 특히 이제 칸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칸트는 조용하고 또 키가 작고 또 새가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 아시겠죠? 좀 작으면서 새가슴을 가지고 이제 별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칸트에 관한 그런 책을 뭐 다 아시잖아요.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스케줄, 매일매일 스케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산책하면서 지나가면 몇 시구나, 오늘 오전 10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한 인물인데, 그가 퀘니시스베르크 대학에서 어떤 교수직도 명성도 없이 오랫동안 그냥 연구교수로, 그냥 연구자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칸트가 점차 다른 젊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칸트의 강의에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지성의 메시아로 추앙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칸트가 대기만성형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원래 명성도 없고 그냥 교수로서, 그냥 그렇게 연구교수로서 그냥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것을 오성,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의 철학이 완전히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점차 알게 되고, 그래서 칸트에게 많은 사람이 모으려면서 그가 정말 이 지성의 메시아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추앙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데이비드 휴음하고 애덤 스미스,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와 루소 등 여러 계몽 철학자들이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분위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계몽 철학자들이 막 나오고 그 사상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떤 대중들의 그런 지적인 그런 수준 자체가 올라가고 서로 토의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지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지성적이고 어떤 토론, 그리고 계몽주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걸 불러하냐면 바로 그 사상 가운데서 창조적 리더십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조적 리더십이죠. 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독서층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책을 내면 독서층들이 그 책을 읽고 토의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러한 독서층이 난공불락의 특권층에 대한 불만, 이제 독서층이 이제 대중이 독서를 하면서 과거의 이렇게 통치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깨이니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이 불만이 커져가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별 생각이 없이 이것이 맞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지식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면서 이 불만들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통치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통치권자들, 대중들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통치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견 제시하지 않고 또 이 국민들에 대해서 대표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은 커져가고 점점 대중들은 바로 이 정부에 대항하여서 바로 하나의 거대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러한 계기, 결국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계몽주의자 3명, 여러분 잘 아시는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 이 3명은 서로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를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고 정말 사실상 어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를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비판과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경쟁, 어떤 그러한 것이 그들을 하나로 밀집하게 하는 사실상 어떤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번스 교수님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와 충격,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충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럽의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럽의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그것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 토머스 페인, 토머스 제퍼슨,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유럽의 어떤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상들이 미국 국민들을 변혁시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집단적 리더십의 중추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미국의 독립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 미국 정치사에서 리더십이 부여된 가장 과격한 어떤 부름이었으며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미국인이라면 모두 1976년 7월 4일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 날로 적혀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걸 기억하겠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독립날. 우리나라 8월 15일도 기억 못한 사람 없겠죠. 그런 것처럼 미국인들도 1976년 7월 4일은 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많이 기억하지만은 1788년 6월 21일 이 날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일이니까 많이 알지만은 사실 헌법이 언제 성립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날은 미국 헌법이 채택된 날이라고 합니다. 1788년 6월 21일.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난 뒤에 한 12년 정도 지난 때네요. 그리고 인권선언이 통과된 1791년 12월 15일을 기억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권선언, Bill of Rights. 이게 인권선언이 통과된 이러한 날인데, 요거 독립기념일은 잘 알지만 헌법이나 인권선언 통과된 날은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독립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독립을 해야지 국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그런 날짜다라고 번스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우리 헌법, 미국 헌법은 먼저 독립선언문부터 보죠. 독립선언문.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제 토머스 제퍼슨하고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또 한 명이 존 애덤스,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페인, 이 세 사람이 그 선언서 기초 처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의회는
이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 앞서 또다시 수정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는데 미국 여러 가지 주가 많잖아요. 이 주가 연맹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맹이 하나로 이제 합쳐서 해야 된다 하는 연맹 규약을 만들었고, 그 연맹 규약에 따라서 각 주에서 이제 의원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그 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이런 독립선언문을 벤자민 그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존 애덤스가 초안을 만든 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 의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이 미국 독립선언서가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초안했지만은 각 주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다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선언문 있죠. 우리나라 33인, 민족 대표 33인, 그런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특히 토마스 제퍼슨은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과 또 함께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만든 그런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상가의 작품을 그 시대의 원전으로 해독하고, 그 당시 뭐 히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원전을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독하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그 고전에 어떤 밝았고 당시에 새로운 어떤 사상들에도 해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들, 아까 전에 그리스 로마 철학과 또 종교개혁의 정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원어로 정도를 읽을 정도면 굉장한 그런 수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지적 리더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지적인 리더십, 집단적인 리더십이죠. 하나의 어떤 지적 리더십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지적 리더십이 집단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은 독립선언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집단 행동인데, 이 집단 행동의 결과가 독립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한 그리고 어떤 권력에 의한 그러한 어떤 행동, 그리고 국가의 완성이 아니라 이런 바로 집단적인 어떤 지적인 리더십들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집단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산물로 이 독립선언서가 세워졌고, 이 독립선언문에 따라서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독립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미국 성립부터, 그리고 독립선언서 작성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독립선언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십 년간에 걸친 정치적, 철학적 어떤 논쟁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며 썼던 서적이나 소책자도 참조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동의를 불러일으킬 만큼 명료하고 단호한 그러한 표현으로 주제에 대한 어떤 상식을 제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게 그것을 만들면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이게 쉽지만 어려운 그런 작업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서 명료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어떤 집단적인 지성, 바로 그것이 행동에 따른 그런 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두 번째 문단에 미국인들이 원했던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여기 이렇게 지울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의에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이러한 양도될 수 없는 권리에는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조직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이란 말도 나왔고, 그리고 다시 행복이란 말도 다시 나오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부.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등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분적인 그러한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 권리는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는 생명권과 또 자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바로 동의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파괴된다면, 즉 국민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면은 그 국민은 바로 이러한 정부를 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안전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저항권, 이 국민의 저항권을 근거로 하여서 영국에 대해서 바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생명권이란, 여기 생명권, 그것은 시민사회를 구축 원리를 일컫는 것으로, 생명은 어떤 통치자 아래서 감성과 이성이 배제된 단순한 육체의 안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의 의무를 구체한다는 것은 정부와 지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규정해 주는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상응하는 그들의 가치와 행동 규범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이 단순히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육체 안전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이라는 건 행복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지도자가 부담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을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지켜주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따르는 그런 어떤 인간의 존중,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가치, 행동 규범, 이러한 것들까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연권의 요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천부인권적으로 온 모든 사람이 가진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바로 자연법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자유가. 그러니까 절대 자유가 침범 불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의 부여를 거부당한 미국인들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항거라는 모습으로, 저항이라는 것이다, 항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자유의 기초가 되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유를 하다가 이 안전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는 이 안전을 지켜나가면서도 또 이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역할, 정부의 그러한 어떤 권력의 제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천부인권적으로 우리가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직을 이루는 그런 유기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마치 카드놀이 와일드 카드와 같이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이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도대체 행복인 것인가, 그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할 텐데 기준 자체가 없이 그냥 행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와일드 카드와 같다라고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불가능하지만 가장 인간을 사로잡는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을 사로잡는,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누구나도 이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의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제퍼슨이 만들어낸 거라는 개념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프란시스 허치슨의 넘치는 상상력 속에서 예리하게 탐색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 왔냐면 프란시스 허치슨의 상상력 속에서 예리하게 탐색된 그런 개념이며, 독립선언서의 맥락 속에서 생명을 얻게 돼. 이게 독립선언서에 이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어떤 가치로, 여기서는 그냥 상상력이었죠. 상상인데 이것을 제퍼슨이 가져와서 여기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독립선언문으로 채택되므로 말미암아 이 상상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제도와 법 가운데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모든 정책도 그렇고 법안도 그렇고 상상으로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구체화시킬 것인가, 자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입법자이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여 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름과 함께 존 행콕의 큼지막한 성명이 들어간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8일 1776년 7월 8일 이때 필라델피아에서 공개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존 행콕, 이게 존 행콕, 이 사람이 20명의, 우리나라 34명인데 20명의 어떤 독립선언서 의원들 중에 한 명이 존 행콕인데, 존 행콕이 거기 크게 이제 서명을 크게 했어요. 자기 존 행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명이 크니까는 미국에서는 서명, 이 존 행콕이라는 말 자체가 서명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존 행콕이랑 큼지막한 서명이 들어간 독립선언서가 1776년 7월 8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공개되고, 다음날 뉴욕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과 그 부대원들 앞에서 이것이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거기서 워싱턴이 이제 거기 장군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것이 그대로 낭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개 주 구석구석까지 보내졌다고 합니다. 바로 1776년 7월 8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이것이 낭독되고 공개되고 난 이후에 6년 후에 요크타운에서 이거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크타운이라는 데서, 6년이면 언제입니까? 1882년 정도 되죠. 요크타운에서 이제 영국이 항복했고, 그리고 그 2년 후, 그러니까 1884년 정도에 2년 후에 정치 권력의 교체로서 이 전쟁이 이제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정되어 있는 이젠 독립된 국가 미국에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초기의 미국에는 아마 앵글로색슨적으로 이제 백인들로 다 구성된 그런 나라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점차 이 공화주의의 이상,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화주의, 서로 이제 공동으로 잘 살자라는 것이죠. 공화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화주의.
별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스타워즈를 많이 보는데 스타워즈 에피소드를부터 처음부터 보니까는 원래 이 스타워즈가 전 우주의 어떤 공화국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제국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그 사스가 출현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걸 제국주의로 바꿨는데 다시 이제 나중에 4, 5, 6탄으로 가면서 이제 바군이 다시 이겨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치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공화주의로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서 통일되고 동질적인 시민을 처음적 시민 이걸 원래 추구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래는 이걸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 이민, 흑인, 백인, 황인 다 완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공화국이면서 이게 가능하죠. 동일민족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분열되고 많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민청을 만들고 해외 사람들 많이 들어오자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서는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미국도 그 당시에 이런 공화주의의 어떤 이상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86년에 1786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의회가 세금과 부채의 경감을 요구하는 절박한 탄원을 무시해버린 채 휴회를 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많은 그런 빚을 지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이러한 빚을 좀 탕감해달라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한 채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의회가. 그러자 서부 매사추세츠에서 무장한 폭도들이 의회를 아예 이제 그건 휴회했는데 의회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의 불평분자들이 데니엘 셰이스의 지도 아래 데니엘 셰이스 이 사람이 반란을 주도했나 봅니다. 데니엘 셰이스의 지도 아래 스프링필드 무기고로 다 직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군대의 발표로 인해서 폭도들이 북부와 서부로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787년에는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한 독립운동 후에 이 연맹규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맹규약. 이거는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주들이 만드는 그런 규약인데, Article of Confeder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주로 흩어졌던 집단적 혁명 리더십이 다시 서신왕래가 활발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어떤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정말 어떤 공화주의적 이상, 그리고 통일되고 동질적 시민,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했는데, 거기서 이러한 폭동과 폭력,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저항한 것처럼 이러한 저항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다시 이 리더십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만든, 독립을 이끈 이런 집단적 리더십들이 다시 서신왕래가 많아졌다. 서신왕 재밌죠? 그 당시에 이제 서신왕래가 주로 의사소통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하겠지만, 그때는 해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고 그 서신을 또 받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빨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편지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냐면은, 혁명 전쟁 영웅인 버지니아의 헨리 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헨리 리는 동생이 이름이 리차드 리인데, 여기도 이씨가 있네. 리차드 리인데, 동부는 욕구의 폭발로 소요가 계속되고 혁명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평정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방은 잘 될 거다. 서로 자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화국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동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폭동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역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제퍼슨이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제퍼슨. 이 사람 제퍼슨이나 메디슨이나 아까 전에 다 독립혁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죠.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다 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퍼슨은 이 메디슨의 그런 편지를 받고 메디슨이 제퍼슨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걸 받고 난 뒤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미국이 흔들릴 거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퍼슨은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사위한테 편지를 쓰기를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들과 독재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과 폭동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유라는 나무가 미국에서 자라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애국자들이나 어떤 독재자들이 어떤 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이 그들이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막 이렇게 메디슨은 막 이렇게 동요하는데 제퍼슨 전혀 파리에 있어가지고 대사를 있으면 동요하지도 않고 그냥 꿋꿋이 자기 생각을 그냥 지키고 그냥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비교가 되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 독립선언서와 독립의 상황, 그리고 독립 초기에 이러한 어떤 연맹 규약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까지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러한 어떤 지적인 리더십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이루어서 그것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 집단적인 리더십 그리고 지적 리더십이 핵심이 되는데 바로 그 이면 밑에는 그리스 로마나 종교개혁이라는 사상들 계몽주의 영향이 밑에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비평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필자는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 과정에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의 어떤 기초안에 관하여서 의회가 다시 수정을 가하는 등 다수의 집단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집단적 리더십이 미국의 독립을 가져오는 어떤 변혁적 리더십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통찰력 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종교개혁의 영향 가운데 나타난 계몽주의가 지식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초기 문단에서 잘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계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어떤 이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게 제퍼슨, 메디슨이라는 사람들이 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지적 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으로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독립선언이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초기 이제 33인 있잖아요.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그 33인이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그 지적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그러한 독립선언 하신 그런 참여하신 그런 33인이 이런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고 그래서 바로 이런 독립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 이제 선포하고 독립을 선포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어떤 독립선언 과정 가운데 있었지 않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선언문에 관한 그런 어떤 만들고 그걸 발표하는 그런 과정과 좀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이엘 부분은 미국의 독립이라는 큰 이슈 앞에서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였으나 이러한 공통사항이 성취된 후에 다시 집단적 리더십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연맹규약 하에서 독립이 이루어지자 각 주로 가가지고 자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서추세츠 사건 등 남아있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의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재현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우리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가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시간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리더십들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바뀌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이루은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집단적 리더십 혹은 변혁적 리더십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토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이 남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또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치가 있고 그 가운데 과거의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집단적 리더십 혹은 어떤 변혁적 리더십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으로 좀 전체 사회나 공동체를 한번 어우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이런 여러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면서 어떤 그런 지금 현안들을 이렇게 다루어가는 좀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 건국 리더십에 대해 변혁 5-2장으로 수정헌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을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정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수정헌법이라고 그럴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수정헌법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전쟁이 이제 끝났죠. 이제 독립전쟁을 이끌고 포지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리더십은 1786년 폭도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가치이자 워싱턴을 비롯한 다른 모반자들이 호소하던 어떤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지 계곡 들어봤어요? 포지 계곡.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포지 계곡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추웠다고. 영국이 이제 포지 계곡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워싱턴이 습관이 뭐냐면은 날씨 일지를 정다고 합니다. 날씨 몇 월 며칠 날씨는 우리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 이런 편지 이렇게 쓰잖아요. 일기 쓰면서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날씨 흐림, 구름 낌 이런 거 쭉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워싱턴이 날씨 일지를 매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포지 계곡이 굉장히 추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 얼어붙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날씨를 써서 이 포지 계곡의 이 바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제 감지하고 날씨가 어떻게 더 추워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거기서 이제 포지 계곡에서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추위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워싱턴은 또 이제 여기서 갇혀 있을 때 혼자서 이제 흰 말을 타고 가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어떤 환상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의 환상은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뭘 뿌렸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큰 먹구름이 돼서 미국으로 왔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그 미국 독립선언, 미국 전쟁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꿈은 천사가 하늘에서 뭘 뿌렸는데 미국의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커다란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제 그거는 그 미국 내에 있었던 그런 흑인
흑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링컨 대통령의 전쟁을 한 그런 것이 남북 전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큰 목걸이 몰려왔다가 몰려왔는데 미국에 와서 아주 큰 그런 어떤 공격을 그런 세력들이 받게 되었다. 뭐 이런 꿈도 꿨는데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지만 미국이 무성하겠다. 뭐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거기서 포지에서 빠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날씨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우리도 6.25 때 장진호 전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이제, 날씨가 점점 6.25 때 이제 북쪽으로 끝까지 갔지만은 그 날씨가 추워지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이제 후퇴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천지가 이렇게, 날씨가 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포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하늘이 이제 그러려면 하늘이 맑게 겨야 되는데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일화는 이제 워싱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목사님 모아서.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싹 갇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전투기들이 와서 거기 이제 낙동강 전선에 포탄을 다 떨어뜨려서 이제 거기서 다시금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이게 여담이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러한 배경에 워싱턴이 국가 워싱턴이 아니라 사람 워싱턴이 헌법 제정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라파예트에게 이는 우리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해주는 존경할 만한 정부를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나 즉흥적 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를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무정부 상태나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야망에 찬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이며 국가 이익보다는 선동가들 자신의 욕망을 통해 통치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정을 위하여서 워싱턴이 필라델피아에 이제 가면서 회의를 하러 가면서 그 친구가 쓴 그런 글에 보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헌법의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제대로 구성될지 아닐지 참 기로에 서 있고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떤 권력의 욕심이 있는 야심가들을 통하여서 어떤 그들의 어떤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무엇인지 이 헌법 제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87년 이 봄에 헌법 제정을 위한 대표자들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는데 이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헌법 제정 작업을 했죠. 필라델피아. 그런데 그 전에 이 대표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집단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식자들, 배운 자들, 그리고 법조인들, 기업인들, 교사, 그리고 목사들 간에 뭘 했겠습니까? 서신왕래, 그 당시에 서신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간에 이 헌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한 것이죠. 도리어 그때가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글자로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보면은 정성이 들어간 가운데 글자로 이렇게 명필로 써가지고 한 것을 서로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던 게 참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가진 어떤 깊이, 이 사고의 깊이, 굉장히 사고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생각했다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법의 기초자들은 생각을 가다듬고 논리를 세우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었는데, 이러한 사고 과정과 국민적 통합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느라 주고받는 편지글을 해서 수천 개의 단어들을 다 쏟아놓고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어 아니면은 존경하옵고 평안을 비옵니다. 이런 식으로 끝냈다는 거, 편지 끝을 그렇게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이미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상대편에 대한 예의라던가 존중,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떤 헌법을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던가 어떤 그러니까 헌법제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이 그 기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단순히 공부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교육되어서,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이 습득되어서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기본적 소양들이 깔려있는 그러한 집단적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헌법을 위한 사고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한 그것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토의하면서 나중에 쌍소리 나오고 XX 나오고 그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좀 우리 현실 가운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헌법 전에는 연맹 규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맹 규약. 근데 이 연맹 규약은 독립전쟁 중 참가한 여러 개의 주가 하나의 통합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규약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나의 통합체. 중요한 게 하나의 통합체. 여기서 약간 꽃을 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통합되는 하나의 어떤 미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맹규약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각 주들이 서로 통합되는 한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쟁을 위해서는 계속 통합하고 유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독립이 확보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맹이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각각의 연맹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로 해체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맹 규약이 바로 지금 미국은 하나의 신생공화국인데, 신생공화국이잖아요. 이 신생공화국이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연맹규약에 따르면 집단적 리더십이 다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독립했으니까 이제 각 주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 할 거 다 하자. 그러면서 이미 다 해체돼 버리고 더 이상 이 전체의 어떤 통합체를 이끌어갈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아까 전에 매사추세츠의 그러한 사건, 반란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맹규약이 결국은 경쟁과 갈등, 무책임과 불의를 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메디슨, 이 메디슨이 공화 정부를 통치하는 다수파는 공공선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라는 공화 정부의 근본 원칙에 대해 회의를 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연맹규약의 유학 이것만을 가지고는 결코 공화 정부가 어떤 다수가 바로 이러한 통합체를 잘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맹규약 체제를 대체할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연맹규약을 대체할 게 뭔가? 그런 정부 형태는 뭔가? 근데 대다수 개혁주의자들은 직접적, 간접적인 국민의 통치가 혼합된 공화정부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간접, 그런 약간 어떤 혼합적인, 중도적인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또 계속 서신왕래를 또 했습니다. 서신왕래 하면서 어떤
집단적인 학습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서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제 헌법 초안을 이제 만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계속 서신으로 왕래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집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서로 토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토론과 토의도 단순히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의와 토론을 통하여서 물론 결과는 없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통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나 아니면 여러 어떤 모임들에서나 토의와 토론을 계속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대표성, 대표의 성격은 어때야 되었는가, 대표성, 그리고 어떤 연방주의, 연방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연방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권한, 어떤 정도의 대통령의 권한을 줄 것인가, 다수의 지배,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치가 과연 적합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가, 그리고 그렇다면 소수의 권리는 뭔가, 결국 통치와 권력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력과 그 운영과 보호의 그러한 큰 관점이네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서신이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메디슨이죠.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연맹규약의 지지자였습니다. 그 연맹규약이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각 주는 자치적으로 하면 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 강한 정부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메디슨은. 그러면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지, 뭘 새로운 걸 만들려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회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디슨이 그것을 반대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소요 사태, 매사추세츠였던 소요 사태를 이 메디슨이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주정부 내에 발견되는 어떤 부도덕들은 총체적인 그런 병폐이며, 총체적인 병폐의 간접적인, 그러니까 주정부 내에서 나타난 그런 부도덕들, 결국 이 부도덕이라는 것이 주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중에서 어떤 주의 어떤 부도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도덕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결국 전체 연방을 공격하는, 전체 연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총체적 병폐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연맹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이 주정부 완전한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도덕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는 각 주에 대해 최상의 통치권을 가지는, 이제는 최상의 이런 주들을 통할할 수 있는 하나의 통치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통치권을, 국가 권력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 국가 조직의 제2의 혁명이었다. 바로 제2의 혁명. 그러니까 제1의 혁명은 뭐죠? 제1의 혁명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나온 거죠. 제2의 혁명은 바로 이러한 모든 각 주의 상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권력을 만들어서 그 각 주의 그러한 어떤 부도덕을 다 이제 그 부도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그 전체 어떤 연방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2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왕래를 통해서 이런 대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87년 5월에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이제 모였는데, 그때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각 대표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서신왕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가져왔겠죠. 그리고 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후일 버지니아 플랜으로 알려진 방대한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플랜,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것이죠. 이게 버지니아 플랜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정헌법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디슨은 주 정부의 법령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새로운 의회를 가지게 될 강력한 연방정부를 꿈꾸게 됩니다. 강력한 연방정부. 이 주정부의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정부의 법률을 제한하게 되면 이 정부가 가장 강력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 헌법제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길고 무더운 여름 내내 문서의 조문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국 수상인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내가 아는 한 현대에 와서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된 정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이 헌법은 서구 역사에서 창의적이고 또한 지적인 리더십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정치적 계획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리더십은 극히 집단적인 사고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단적인 사고, 집단 사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지적인 리더십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위반자들은 거래적 수준에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적 수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주에 필요한 것, 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놓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편도 어떤 그 주에서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안해 오잖아요. 이입시장들이. 그러면 그것을 협의해서 마치 물건을 교환하고 파는 것처럼, 그래서 거래하면서 헌법 조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구체화하고 자기네들의 대표하는 이익에 민감한 협상들을 중개하기 위해서 경쟁했고, 그리고 그 문제화되는 지방정부적, 그리고 주정부적, 지역적, 계층적 관점에서 다 하나씩 여러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중앙정부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체제의 변환을 목표로 했던, 다시 말해 새롭고 더욱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향했던 변혁적 지도자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 주정부의 그러한 상황들을 맞추는 건 거래적이고, 하지만 전체 통화라는 그러한 어떤 정부, 통치하는 그런 연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건 아주 변혁적인 그러한 수준이었고, 그러한 정부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그러한 정부를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의 버지니아 플랜이 이러한 강력한 정부 구성의 토대가 바로 이러한 버지니아 플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버지니아 플랜 말고 또 뭐냐면 뉴저지 플랜도 있었어요. 뉴저지 플랜. 이 뉴저지 플랜도 있었는데, 뉴저지 플랜은 약간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이 뉴저지 플랜에 관해 가지고는 미국의 정치 체제를 흔드는 부도덕한 계층을 제거하기에는 좀 미약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주정부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중앙정부의 출현은 주정부의 권한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가 있지만 지방에서 상황들을 국가가 너무 통제하면은 국가의 어떤 통제를 위해 지방정부가 다 먹히는 거죠. 지방자치가. 근데 그렇다고 그냥 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또 지방정부의 필요들을 또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채워줘야 되니까는 바로 그 가운데서 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정부에 대한 권한 부여는 권력 분배의 방법에 대한 어떤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공화국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어떤 공화국을 했을 때 뭐가 실패했을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나씩 탐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지적인 그런 작업, 집단적인 지성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법부, 여기서 바로 이 상권 분리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게 얽힌 그러한 체제 내에서 안정되도록, 바로 이러한 복잡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체제라고 합니다. 복잡한 체제 가운데서 바로 이 국가가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계가 우리나라까지 지금 온 것이죠. 상권 분리. 그래서 정치학자 켈빈 질슨이 지적과 같이 체제 변혁의 수준의 이반자들은 어떤 공통된 이해보다는 공통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변화시킬 그런 정도가 되면은, 어떤 체제를 변화시킬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공통된 이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수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공통된 생각, 사고, 공통된 생각, 이것은 하나의 실리 이익이라면 공통된 생각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실리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이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로서 이 회의나 입안이 체제 변화의 수준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중대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리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아주 깊은 수준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지도자들로 헌법 위반자들은 또 이론가인 동시에 실천자로 행동했고 이 지적인 쿠데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헌법 위반자들은 이런 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렇게 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위반자들은 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신문 편집인들은 성향상 국가주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편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전체 국가를 무조건 전체 연방으로 가야 돼. 국가주의자에게 헌법 통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기업자들은 통상 장벽이 낮아지게 될 기대로 새로운 헌법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 되면은 우리 통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세금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 헌법 통과에 찬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를 잘 알고 다 포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연방주의자들은 성격상 지방주의적이었고 그들을 그린 결속이 느렸습니다. 이분은 서로 자치를 중요하자. 너희 주, 우리 주 다른데 왜 그걸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결속하는 것도 느려요. 뭐 결정하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는 연방주의자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소책자하고 어떤 논쟁을 통해서 연방주의자들의 주장과 확신에 대해 강력한 어떤 반박 논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연방주의자들이 토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지 메이슨, 조지 클린턴, 그리고 조지 클린턴 뉴욕 주지사, 그리고 세뮤얼 애덤슨, 패트릭 헨리, 이 사람은 버지니아 주지사,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막강한 팀을 논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강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리더십들을 바로 이 헌법 이렇게 제정에 투입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반연방주의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물들이 들어오니까는 이 토론이 더 활성화된 겁니다. 특히나 패트릭 헨리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연방주의자였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걸 헌법 제정에 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 제정 과정에서 혁명, 즉 독립전쟁 당시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다시 이제 전면에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 독립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었던 집단적 리더십이 이제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76년의 모반자 중에 상당수가 1787년에 다시 모반자가 되었다. 이 말씀, 즉 1776년에 영국에 대해서 모반했던 어떤 저항자들이 상당수가 1787년 헌법 위반한 데에서는 도리어 헌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다시 모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헌법보다는 연맹규약이 혁명의 가치들을 훨씬 잘 구체한다고 믿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낸 이 독립선언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독립을 이뤄냈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해야지 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나, 이런 입장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 수에즈 운하에 있던 상황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파나마 운하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새로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또 여론을 잘 판단해서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건국의 결정적인 시기에 창의적인 변화와 초석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나 그들은 1780년대 후반 미국 국민의 희망과 기대의 틀을 바꾼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데는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도 하나의 어떤 집단적 지성의 리더십에 다 포함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이제 비평을 해보도록 하면요.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헌법 제정을 통하여 과거에 이제 연맹 규약을 통한 각주의 자치적인 통치의 어떤 형태에서 하나의 연합국가 형성을 통한 강력한 국가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제2의 혁명이라고 보여줬죠.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물론 이제 미국 연방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권력의 어떤 체계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고, 영국 그 배경을 많이 가진 어떤 청교도적 배경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 계몽주의 또 철학을 영향받았고, 이런 비슷한 배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근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기에 보다 용이했던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눈에 보이긴 않지만 하나의 연합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혁명은 아직 뒤집는 거잖아요. 혁명적으로는. 뭐 공산주의 혁명, 마르크스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체제 자체를 뒤집는 것.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도리어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의 혁신과 통합의 단계였다. 혁신을 통한 통합의 과정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공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또한 자유를 누리고 자치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 각주에 있었던 그런 부도덕한 상황들을 좌시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또 그들을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정부, 이런 것들을 잘 묶어간 그런 헌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헌법 조문을 통한 어떤 통합적인 과정, 통합적 리더십으로 작용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의해볼 그런 과정을 잠깐 나눠드리면요. 이제 번스 교수님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지성적 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까지 이제 이어졌음을 헌법 제정 과정 가운데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되었던 지성적 리더십이 우리 정치사회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이러한 헌법 제정 가운데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정치사회 가운데서 이런 집단적 리더십이 있다면 과연 그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 정당마다는 있겠죠. 각 각 이제 그러한 보수 진보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로 통과하는, 통합하는 어떤 지성적인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말 리더들이 이끌어가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딱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지성적인 리더십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함께 모여서 계속 디스커션하고 토의하면서 집단적인 학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어떤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토의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지성적인 어떤 토론의 장, 이런 부분, 하나의 공론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공동체, 요즘 커뮤니티라고 하죠. 근데 요즘 최근에 잘 된 것은,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수 있지만은 이런 커뮤니티, 좀 느슨한 연대가 많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온라인상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모이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거에는 그게 안 되니까 편지로 하나씩 썼지만, 물론 거기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준다면은 집단적 리더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좀 더 커져서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더욱더 좋고요. 그러면 더욱더 좀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브레인으로, 어떤 지적인 그런 집단, 지성적 리더십으로, 그리고 지성적 리더십이 발전하면은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토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3장입니다. 5-3장 되겠습니다. 5-3장은 바로 이런 헌법 제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인물인 제임스 메디슨에 관한 어떤, 지금까지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개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검색해보니까 굉장한 인물이더라고요. 1787년 가을에 독립선언서에 명시됐던 가치들이 미국 헌법 초안에도 재천명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초안을 읽은 미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헌법 초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들은 We the people, 하나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의 국민이다 라고 시작한 헌법 전문은 독립선언이 환기시켰던 가치들, 즉 생명, 자유, 행복 추구하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리고 자유, 행복은 바로 천부인권에서 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독립선언의 가치였죠. 여기서 또 저항권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독립선언이 좀 중요했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이 헌법 초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선언서를 굉장히 맹신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에, 어떻게 이런 헌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있는 나타난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정의를 확립하고, 이따 매사추세츠 사태에 관해 가지고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안녕 추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방의 목적이 안녕, 보호라는 것입니다. 정의하고 안녕이 바로 그 소요 사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또 공동의 방위,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의, 국내 안녕, 공동 방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복지가 나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와 축복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자유와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유와 축복을 도모한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보통 이제 이러한 자유가 나오면은 뒤에 어떤 자유가 나오는지 어떤 권리가 나오는지 이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각 주의 헌법에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열거한 권리장전이 헌법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우리도 우리 헌법에도 생명권, 이렇게 자유권, 행복주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헌법에 없다는 겁니다. 헌법 초안에는. 이렇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다는 점이 반연방주의자들에게 어떤 활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연방을 이루기 위한 이 헌법에 중요한 권리가 장려에 빠졌네. 그냥 연방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헌법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충분히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헌법에서 권리에 대한 어떤 조항도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것이 바로 가장 이론이 분분한 그런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회의가 끝난 후에 헌법회의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헌법 잘 만들었다고 이제 메디슨이 당시에 이제 파리에 있는 제퍼슨한테 헌법 초안을 보내면서 우리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6,000단어의 편지 전가를 보내면서 이제 아주 헌법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각 주의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 평화롭게 존속할 정부를 만든다는 일반론을 매우 환영합니다. 나는 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까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헌법 초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것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상비군에 대한 보호, 그리고 독점 제한, 그리고 인신보호 영장의 청구권, 그리고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 등이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궤변도 없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장전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회신하였다고 합니다. 즉 제퍼슨의 그러한 헌법과 국가의 성립에 대한 존립에 대한 그러한 기본 철학은 자유였고 그리고 자연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인권이었고 바로 그렇다는 그러한 철학이 제퍼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쭉 그걸로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미국 헌법은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헌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그러한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것도 메디슨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바로 그대로 회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장전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정부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하였을 때 바로 영국이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의 자유, 생명, 그리고 행복 추구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권으로 미국을 성립한다고 한 이유로 바로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 역시 만약에 개인의 자유와 또한 생명과 그다음에 행복 추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권리장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라면은 이런 태어난 미국에 대해서도 이 정부를 부정하고 바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생명이라는 자연권적이라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만드는 것보다 이 가치,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원래 그러한 신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철학이 메디슨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논쟁을 메디슨하고 이렇게 제퍼슨은 두 달이 걸리는 서신왕래를 통해서 헌법에 대해서 계속 논증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메디슨이 편지 쓰면 그 편지가 항구에 와서 항구에서 파리 뭐 항구라서 프랑스까지 가서 거기서 파리로 오는 이 2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4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근데 편지가 갔다 온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로 하면 이메일로 바로 쏘아지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사고의 그런 넓이와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많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여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사회는 그런 여력을 갖기에 너무나도 조급하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회이다라는 것이죠. 좀 느긋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함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커뮤니티, 아니면 정치적 공동체, 그런 것들, 좀 느긋한 공동체, 느긋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는데, 과거 이제 하우스에 이제 좀 그런 그 소파도 갖다 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좋았지 않았습니까?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와 비슷한 모습, 메디슨하고 제퍼슨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헌법 초안은 계속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많이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헌법 초안에 대한 주의회에서 토론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 비준대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근데 이 주 비준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를 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준대회가 이제 열리면 거기서 그 헌법을 비준해야 돼요. 이런 1년의 헌법 제정 과정이 전체 주, 13개 전체 주에서 진행되었고, 온 나라가 바로 이 헌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그런 개정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헌법이 필요한 그런 구체 개정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온 국민이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임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반연방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헌법에 반대하기보다는 권리장전 법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국 대표자 대회를 또 요구도 하기도 하였지만은 너무나 시간이 많은 것이 걸렸고, 또 연방주의자들이 헌법 통과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1788년 1월에 보스턴에서 이제 매사추세츠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해결책이 제시됐어요. 뭐냐면은 연방주의자들은 각 주가 헌법 비준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번에 우리가 만든 헌법을 비준해주라. 그 대신 헌법에서 뭐가 수정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제안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각 주별로 소집된 대표자 대회의 헌법 비준안은 근소한 차이로 이제 통과되게 되었는데, 1788년 7월 버지니아주는 패트릭 헬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극한 반연방주의자입니다.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9대 79로 통과시키면서 20개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골수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의 대가다운 적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자로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큰 손이 거기서 이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2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1788년 9월 중순쯤에 구의회가 신의회, 과거에 이제 연방주의에 따른 그 의회가 신의회, 그 새로운 헌법에 따른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주들이 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헌법안이 각 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들에서 헌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션은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89년 3월에 1789년 3월에 이제 상원과 하원이 만났죠. 하원이 만나가지고
이제 권리장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가지고, 그때 이제, 과연 그러면 이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수정헌법에 반영할 때 누가 이 일들을 맡아 해갈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 제임스 메디슨이 이제 선출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이 제임스 메디슨은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종이짝에 불과한 장벽보다는 연방정부의 제한된 권력 및 견제와 균형 장치가 인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장전, 이게 뭐 한낱 종이 쪽지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헌법을 통한 권력 분립과 이런 견제와 균형, 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다 된다. 굳이 이거 뭐 필요하냐. 이렇게 원래 이 제임스 메디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심오한 정치가이자 학자인 제임스 메디슨이 세 가지 이유로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식인으로서의 메디슨은 제퍼슨이 가지는 확고한 원칙이 가지는 초월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퍼슨은 처음이나 끝이나 초질관, 권리, 천부인권적 권리,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전에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초질관적인 이러한 그의 권리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메디슨이 심오한 어떤 정치학자로서 이 제퍼슨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평론가인 메디슨은 각 주 대표회의에서 기본권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은 연방체제에 대한 저항을 진화하기 위해 그리고 일종의 유화적 희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헌법제정에 있어서 권리장전에 관한 요구, 그리고 격렬한 거기에 대한 토론,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정치평론가니까 메디슨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권리장전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넣으면 헌법 통과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방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진화하기 위해서, 그 불 끄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유화적으로 이 헌법 권리장전을 넣는 것이, 헌법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메디슨이 새로운 하원 의원의, 실리적인 목적은 새로운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원 의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버지니아의 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 쪽에 굉장히 쏠려있는 그런 유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기는 이 권리장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이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첫 번째 의회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서 상원 하원 만나는 거는 아마 옛날 그 어떤 연방 체계에 따른 어떤 준비 회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면은 회의가 열리잖아요. 헌법이 그 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이 권리장전 이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하원은 선거에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지금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은 그것을 강력하게 자기가 지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제 곧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철학을 가지되 정말 그 지역구 국민들의 정말 필요한 건 뭔가, 그리고 생각이 뭔가를 잘해서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선거 경험도 전혀 없어서 이런 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력적인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되었죠, 메디슨이. 그리고 그 첫 번째 의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의회. 첫 번째 의회가 이제 열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미국 헌법의 첫 번째 10개 수정 조항이 추가되는 어떤 권리장전 법안이 추진을 하는데, 메디슨이 발휘한 어떤 리더십은 미국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협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메디슨이 원래는 이제 그 홀리장전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이제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원은 됐으니까 이 홀리장전 들고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 나갔는데, 예. 그때 이제 이 메디슨이 하나의 권리장전을 수정헌법에 넣는 것은 하나의 변혁적인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의회는 사실 이익 집단이 성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 사이에 어떤 연립을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거래적인 너의 이익이 뭐고 내 이익이 뭐고 그래서 서로를 이제 교환하는 거래적인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의외적인 상황에서 메디슨이 권리장전을 들고 나간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바로 변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도 역시 우리 이러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바로 이러한 약간 어떤 꿈 같은 그런 것들을 들고 나아갔을 때, 예? 그때 이제 반응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디슨은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디슨은 과거에 자신이 권리장전을 반대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서서 모진 딜레마에 직면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는 권리장전을 만들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의 양쪽에서 3분의 2, 상원 3분의 2, 하원 3분의 2의 그 정족수를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주로 가가지고 주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이런 아주 굉장히 헌법을 개정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찬성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수정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하원에 이제 등원을 상원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이제 본회의 때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데 하원들은 세금하고 관세하고 자신들의 봉급을 놓고 토론하는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제일 많이 들은 말 뭐냐면은 좀 기다리고 있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등원하고 난 뒤 2주가 지난 후에서야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 6월 8일이 되어서야 이제 거기서 발언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789년 3월이고 이게 6월 8일이 되겠네요. 1789년 6월 8일. 그래서 이제 발언권을 얻고 그는 거기서 반연방주의자들에게서 차용한 많은 주장들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 반대편에 있는 주장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왜냐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권리장전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심 어리고도 감명 깊게 그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6주가 지나서야 안건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주가 지나서야 구성되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드디어 하원이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8월 24일에 17개 수정 조항이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20개 중에 17개가 동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상원에서는 이 17개가 12개로 줄어듭니다. 12개로 축소되었고, 그럼 다시 이제 12개에서 하원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디슨은 양원 협의회,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협의회의 어떤 중요한 중재자로서 있었는데, 하원에서 토론을 주재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원에서 결국 12개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중재, 그리고 토론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789년 9월에 그것을 각 주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각 주로 그것이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 2년 뒤에 1789년이 1791년 2년이죠. 1791년 2년 뒤에 10개 수정 조항, 10개가
인준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이 수정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메디슨은 수백 개의 여러 제안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영원 불변하고 탁월한 원칙을 정제하였고, 원칙으로 그 제안들을 다 정제하고, 그래서 그 20개의 그러한 제안을 만들어냈고, 또 반대파 반연방주의자들과 연합하여서 수정조항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원래 연방인데 반연방파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들을 한 것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반연방파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또 연방주의자들과 자기 소속의 그쪽이니까 거기에 몸담으면서 이 의견들을 가져와서 상하원에서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 조정과 토론과 또 그 가운데 입장 가운데 그걸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권리장전을 넣어서 수정헌법을 만드는 변혁적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함으로 이제 그를, 즉 제임스 메디슨을 권리장전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권리장전의 아버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이 토마스 제퍼슨이 메디슨에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계속 자유권에 의해서 천부인권이다 끝까지 주장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토마스 제퍼슨은 바로 이 권리장전의 대부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번스 교수님은 제임스 메디슨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권리장전을 옹호하게 된 배경을 통찰력 있게 잘 설명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정치적 입장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실추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존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자신의 어떤 기존 입장이 있는데 정치적 입장, 정치적 그러한 그 방향,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존의 어떤 신뢰나 그런 인격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고 어떻게 보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정치적 리더십을 잃지 않고 그 배의 방향을 틀어서 그 원래의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토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하나의 어떤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이 배를 갑자기 성향을 바꾸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침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중도적인 입장으로 일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찬물 더운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는 결국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한 결과는 그냥 서서히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한 가지 관점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다른 노선을 취하거나 입장 변화를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적 입장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공동체의 그런 요구에 따라,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그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공통적인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보다 정치적 그러한 이미지가 실수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잘 겪고 성공하면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받고, 또 이것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얻게 되면은 그의 리더십은 더욱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토의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는데 좀 장시간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미국에 관해서 좀 끝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미국 건립에 관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에는 이러한 삼권 분립 상황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정당제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이 되었을까? 메디슨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좀 더 리더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편안하게 좀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